설날 저녁, 평소라면 온 가족이 모여 정을 나누어야 할 식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갈비탕이 놓여 있었다. 하지만 그 뜨거운 국물이 5살 난 내 딸 다이의 얼굴 위로 쏟아지는 순간 냄비 속의 문은 여전히 지글거리며 무심한 열기를 내뿜고 있었다. 술기운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아주버님 강진호는 이쑤시개로 이 사이를 쑤시며 고통에 겨워 기명을 지르는 다이를 마치 남의 일 보듯 무심하게 쳐다보았다. 그러고는 입가에 비릿한 비웃음을 머금은 채 내뱉었다. 계집애가 무슨 새우를 먹겠다고. 뜨거운 맛을 좀 봐야 정신을 차리지. 버릇도 고치고 좋네. 그 찰나 세상의 모든 소리가 지워졌다. 내 머릿속에서는 웅 하는 이명만이 울려 퍼졌고 혈관을 타고 흐르는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듯한 굉음이 들렸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오직 고통으로 일그러진 내 딸 다이의 작은 얼굴. 순식간에 붉게 달아올라 물집이 잡히기 시작한 그 여린 살결만이 내 시야를 가득 채웠다. 식탁 저편에서 이 집안의 가부장인 시아버지 강성국은 그저 미간을 살짝 찌푸렸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주름조차 곧 펴졌고 오히려 입가에는 묘한 미소를 띠며 다이에게 달려가려는 내 몸을 가로막았다. 그는 마치 중재라도 하는 듯한 말투로 나를 훈계했다. 유연아, 애들은 좀 데워봐야 조심성도 생기는 법이다. 대설날부터 분위기 망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분위기를 망치다니. 나는 그 말을 되뇌었다. 혀가 굳어버린 듯 감각이 없었다. 그때 다이의 친구이자 내 남편인 강진수마저 내 팔을 붙잡았다. 뼈가 으스러질 듯한 힘이었다. 그는 내 귓가에 낮고 위압적인 목소리로 경고를 퍼부었다. 여보, 형님이 취해서 그러신 거잖아. 철없게 굴지 마. 명절에 소란 피워서 어쩌려고 그래. 철이 없다니.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의자에 웅크린 채 온몸을 떨며 신음하는 내 딸의 얼굴에서 가정의 평화와 대국적인 관점을 운운하며 나를 압박하는 남편의 얼굴로 시선을 옮겼다. 그리고 가와만 사성이라는 가면 뒤에 숨은 시아버지의 가식적인 얼굴을 지나 결국 이 모든 사달의 주범인 아주버님 강진호의 건들거리는 면상에 시선을 고정했다. 그는 심지어 내 눈을 비웃듯 술잔을 들어 시아버지에게 건네며 방금 일이 마치 파리 한 마리를 잡은 것 정도인 양굴고 있었다. 이것이 내가 6년 동안 헌신해온 가족의 정체였다. 지난 6년 나는 외국계 기업 중간 관리자로서 높은 연봉을 받으며 이 집안의 실질적인 가장 노릇을 해왔다. 백수나 다름없는 아주버님의 생활비를 대고 남편이 입버릇처럼 말하던 화목한 집안을 위해 내 영혼을 갈아 넣었다. 그런데 오늘 만인이 단란하게 모인다는 설날 전날에 그들은 뜨거운 공울한 사발로 내게 가르쳐 준 것이다. 나와 내 딸은 이 집안에서 언제든 희생시킬 수 있는 소모품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다이의 울음소리는 이미 쇳소리로 변해 있었다. 엄마, 아파, 엄마. 그 한마디가 달궈진 인두처럼 내 심장을 찢어 놓았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가슴속에서 요동치던 분노가 어느 순간 기이할 정도로 차분하게 가라앉았다. 나는 울지도 않았고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다. 모두가 의아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는 가운데 나는 강진수의 손을 뿌리치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식탁 한가운데에는 방금 나온 매운탕이 냄비 가득 담겨 있었다. 붉은 고추기름 위로 새하얀 생선살과 미나리가 떠 있었고 아래에는 휴대용 가스레인지가 계속해서 열을 가하고 있어 국물은 여전히 부글부글 끓고 있었다. 모든 시선이 내 움직임을 따라왔다. 나는 식탁 중앙으로 다가가 분배용으로 곁에 두었던 두툼한 오븐 장갑을 양손에 끼웠다. 무언가 불길한 예감을 느낀 남편 진수가 다급하게 외쳤다. 이유연, 너 뭐 하려는 거야? 경고하는데 사고 치지 마. 나는 그를 무시했다. 적어도 3kg은 됨직한 끓어 넘치는 매운탕 냄비를 양손으로 단단히 들어 올렸다. 뜨거운 김이 내 눈을 찔러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멈추지 않았다. 나는 더없이 침착하고 단호한 걸음으로 아주버님 강진호의 등 뒤로 다가갔다. 그 역시 위험을 감지했는지 고개를 돌리며 입을 열었다. 이 미친 여편네가 진짜 뭐 하려고. 그의 말은 끝을 맺지 못했다. 나는 손에 든 냄비를 높이 들어 올려 그의 정수리를 정조준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뜨거운 국물과 생선 더미를 통째로 그의 머리 위로 쏟아부었다. 과당하는 굉음과 함께 아주버님의 비명소리가 집안 가득 울려 퍼졌다. 끓는 국물이 그의 머리카락과 뺨,
목덜미를 타고 흘러내렸다. 붉은 고추기름과 생선 조각, 뜨거운 육수가 그의 얼굴 전체를 뒤덮었다. 그는 마치 끓는 물을 뒤집어 쓴 짐승처럼 의자에서 튀어올라 비명을 지르며 얼굴을 문질러대기 시작했다. 식탁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비명, 시아버지의 분노 섞인 고음, 친척들의 경악 소리와 깨진 그릇 조각들이 뒤섞여 한편의 잔혹한 연극처럼 펼쳐졌다. 나는 그 난장판의 중심에 서서 폭풍의 눈처럼 기이할 정도로 냉정함을 유지했다. 빈 냄비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바닥을 구르는 그 남자를 보며 내 안의 분노가 비로소 출구를 찾은 듯한 차가운 희열을 느꼈다. 이제 누가 분위기 망쳤다고 할 거야? 내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모든 소동을 압도할 만큼 선명했다. 나는 넋이 나간 채 서 있는 남편 강진수에게 다가가 그의 정장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낚아챘다. 그리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112를 눌렀다. 전화가 연결되자 집안은 순식간에 정막이 휩싸였다. 오직 강진호의 신음만이 배경음악처럼 깔렸다. 네, 경찰이죠. 여기 블루 하이츠 3동 602호인데요. 특수상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상습 도박꾼도 한 명 있고요. 나는 말을 멈추고 고통으로 일그러진 강진호의 얼굴을 훑어보았다. 네, 사람을 제가 다치겠습니다. 빨리 오세요. 전화를 끊고 핸드폰을 식탁 위에 던져버린 나는 구석에서 벌벌 떨고 있는 다이에게 다가갔다. 나는 아이를 품에 안고 전무후무한 다정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다이야, 무서워하지 마. 엄마 여기 있어. 나는 다이의 뜨거운 뺨에 내 얼굴을 갖다 대었다. 거실은 죽은 듯이 고요했다. 사람들은 나를 미친 사람 보듯 바라보고 있었다. 평소 유순하고 헌신적이었던 이유연이 이런 처절하고도 극단적인 방식으로 가짜 평화를 산산조각 낼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상관없었다. 그들이 내 딸의 고통을 외면한 그 순간 내 마음속에서 이 집구석은 이미 죽었다. 오늘 이 자리는 그들의 장례식일 뿐이었고 나는 그 무덤을 파는 사람일 뿐이었다. 창밖에는 여전히 화려한 불꽃놀이가 밤하늘을 수놓고 있었고 TV에서는 명절 특집 방송에 흥겨운 노래가 흘러나왔다. 하지만 이 방 안의 공기는 시베리아의 한파보다 더 차가웠다. 나는 딸을 안은 채 경찰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이것이 진짜 전쟁의 시작임을, 그리고 이번만큼은 단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나는 알고 있었다. 누구든 내 아이를 건드리는 자는 파멸에 이르게 하겠다는 맹세와 함께 구급차와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설날 전야의 정적을 깨고 다가오고 있었다. 구급차와 경찰차의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설날 전야의 평온했던 공기를 갈기갈기 찢어발겼다. 강씨 집안이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체면이라는 얇은 가림막이 처참하게 뜯겨 나가는 소리였다. 소란을 감지한 이웃들은 하나둘 현관문을 빼꼼히 열고 아래층에 번쩍이는 경광등을 향해 수근거렸고 그들의 목소리는 파도처럼 창문을 넘어 집 안으로 밀려들었다. 나는 다이를 두꺼운 외투로 꽁꽁 감싸 안았다. 아이의 공포에 질린 커다란 눈망울만 겨우 보일 정도로 감싼 채 나는 아이를 품에 꼭 넣었다. 다이의 얼굴에 난 화성을 본 구급대원은 나지막하게 비명을 삼키더니 생리식 염수를 꺼내 조심스럽게 확인을 시키고 세척하기 시작했다. 그 손길이 마치 세상에 단 하나뿐인 희귀한 보물을 다루듯 부드러워 오히려 내 마음이 더 아려왔다. 아이가 너무 어려서 피부가 연해요. 화상이 깊어서 당장 병원에서 전문적인 처치를 받아야 합니다. 안 그러면 흉터가 남을 거예요. 대원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심장에 송구처럼 박혔다. 거실 한복판은 아수라장이었다. 경찰 2명이 들어섰을 때 아주버님 강진호는 여전히 바닥에서 뒹굴며 앓는 소리를 내고 있었다. 비린 생선 냄새와 고추기름 냄새, 그리고 살점이 익어가는 역한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다. 시어머니는 그런 아주버님 위로 쓰러지듯 엎어져 내가 자기 아들을 죽이려 한 독한 년이라며 통곡을 해댔다. 시아버지 강성국은 얼굴을 잔뜩 찌푸린 채 경찰에게 이건 그저 집안 내부의 갈등일 뿐이라며 가문의 수치를 밖으로 알리지 말아달라고 간청하고 있었다. 출동한 경찰 중 조장을 맡은 30대 남성은 날카롭고 강직한 눈빛을 지닌이었다. 그는 현장을 훑어보다 내 품의 아이를 발견하고는 미간을 깊게 찌푸렸다. 이유연 씨가 누구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게감이 있었다. 나는 떨리는 숨을 몰아쉬며 다이를 안고 앞으로 나섰다. 저입니다. 신고하신 분 맞습니까? 경찰은 바닥에 쓰러진 강진호를 힐끗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맞습니다. 저 남자가 먼저 제 딸에게 뜨거운 국물을 부었고 저는 제 아이를 지키기 위해 똑같이 대응한 것뿐입니다. 그 말에 강진호가 바닥에서 발버둥치며 고함을 질렀다. 이런 씨. 내가 그냥 어린애 버릇 좀 고치려고 그런 거지. 너는 나를 아예 죽이려고 작정했잖아. 경찰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다. 모두 조용히 하세요. 자세한 이야기는 서에 가서 합시다. 부상자들은 일단 병원으로 이송하고 나머지 분들은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의 설날 전야는 비참한 몰골로 두 갈래로 나뉘었다. 한쪽은 병원으로, 한쪽은 경찰서로 향했다. 응급실의 백색 전등은 눈이 시릴 정도로 밝았지만 공기는 바깥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다. 다이의 친부라는 인간, 강진수는 그제야 나타났다. 구급차를 따라온 것도 아니었다. 그는 자기 차를 몰고 느긋하게 병원에 도착했는데 아까 입고 있던 명품 정장은 온데간데 없고 편안한 캐주얼 차림으로 갈아입은 상태였다. 마치 집안에 일어난 이 거대한 비극이 그에게는 그저 흔한 술자리 해프닝이라도 되는 양 보였다. 그는 병상에 누워 고통과 공포로 같은 숨을 내쉬는 딸을 보았다. 찰나의 불쌍함이 스쳐 지나가는 듯했으나 그 감정은 이내 사라졌다. 그는 딸을 안아주기는커녕 곧장 내 앞으로 다가와 목소리를 낮췄다. 유연아, 이제 그만 좀 해. 내가 부모님하고 다 얘기 끝냈어. 네가 지금 고소 취하하고 형님한테 사과만 하면 다 없던 일로 해주겠대. 병원비도 우리 집에서 내줄게. 나는 기가 막혀 실소가 터져나왔다. 사과? 강진수, 너 지금 제정신이야? 우리 딸 얼굴을 망쳐놓은 인간한테 나더러 사과를 하라고? 너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니? 내 말에 그는 짜증스럽게 머리를 헝클어뜨렸다. 너도 형님한테 똑같이 했잖아. 그 정도면 복수한 거 아니야? 경찰까지 개입하면 우리 강씨 집안 체면이 뭐가 돼? 내 체면은? 내일 회사 가서 동료들 얼굴을 어떻게 보냐고. 그의 세계에서 딸의 상처와 아내의 억울함은 자신의 보잘것없는 체면보다 가벼웠다. 내가 지난 8년을 사랑했고 승진 기회까지 포기하며 내조했던 남자가 이토록 낯설게 느껴질 수 없었다. 그때 경찰이 다가와 사건 경위를 물었다. 아이의 아버지로서 당시 상황을 설명해 달라는 말에 강진수는 헛기침을 하더니 비굴한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다. 경찰관님, 사실 이게 다 오해입니다. 형님이 술에 좀 취해서 손이 미끄러지는 바람에 국물을 좀 쏟은 건데 제 아내가 애를 너무 아끼다 보니 감정이 격해져서 그런 거예요. 가족끼리 장난치다 벌어진 일입니다. 그의 입에서 실수와 장난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내 마음은 차가운 심연 속으로 가라앉았다. 신부라는 작자가 가해자를 위해 변명을 늘어놓으며 이 잔혹한 상해 사건을 가벼운 해프닝으로 둔갑시키고 있었다. 그때 응급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시어머니가 폭풍처럼 들이닥쳤다. 소녀를 걱정해서 온 게 아니었다.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달려들어 뺨을 후려치려 했고 날카로운 기명을 질러댔다. 이 재수 없는 년, 네가 내 아들을 망쳐놨어. 의사가 이도 화상이라는데 네가 낳은 그 계집애보다 우리 아들 얼굴이 훨씬 더 심각하대. 감옥에 쳐넣어 버릴 거야. 나는 몸을 틀어 그녀의 손길을 피했다. 하지만 내 남편 강진수는 어머니를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나를 뒤로 거칠게 밀치며 중얼거렸다. 엄마, 진정하세요. 좋게 얘기하자니까요. 이 독한 년이랑 무슨 할 말이 있어. 시어머니는 삿대질을 하며 경찰에게 소리쳤다. 경찰반장님, 이 여자가 우리 아들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끓는 물을 부은 거예요. 내 아들 잘못되면 인연도 똑같이 죽여버릴 거야. 경찰이 엄한 목소리로 꾸짖고서야 소동은 잦아들었지만 시어머니의 도끼 어린 눈빛은 여전히 나를 꿰뚫을 듯 노려보고 있었다. 경상에 누워있던 5살 다이는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할머니의 욕설과 아빠가 엄마를 밀치는 모습, 그 추악한 난장판을 아이의 맑은 눈동자가 담아내고 있었다. 나는 다이의 곁으로 다가가 아이의 이마에 내 이마를 맞대고 속삭였다. 다이야, 겁내지 마. 엄마가 여기 있어. 이제 아무도 널 괴롭히지 못하게 할 거야. 나는 고개를 들어 강진수를 보았다. 강진수, 이혼하자. 그는 멍청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다시 말했다. 이혼해. 내일 아침 9시 고청 앞에서 봐. 당신 어머니, 당신 형님까지. 이제 다신 보고 싶지 않아. 그러고는 경찰을 향해 단호하게 말했다. 경찰관님,
정식으로 상해 진단서 제출하고 고소하겠습니다.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제 딸을 다치게 한 저 사람을 법정 세우겠습니다. 지난 6년 가정의 화목을 위해 삼켰던 눈물과 억울함이 이 순간 단단한 갑옷이 되어 나를 감쌌다. 이 집구석은 뿌리부터 썩어 있었다. 그렇다면 내가 직접 이 썩은 기둥을 무너뜨리고 가루로 만들어주리라. 나는 다이를 입원시키고 곧장 우리가 살던 아파트로 향했다. 이 집은 내가 결혼 전 모은 돈으로 계약했고 대출금도 내 월급으로 갚고 있었다. 하지만 서류상으로는 강진수의 이름이 함께 올라 있었다. 사랑의 증표라 믿었던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판단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다. 새벽 3시 집에 들어서자 거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 시부모와 강진수가 소파에 앉아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주버님의 아내, 그러니까 형님 되는 박선영도 구석에서 눈물을 훔치며 도끼 어린 눈으로 나를 쏘아보고 있었다. 시아버지가 먼저 포문을 열었다. 결국 기어 들어오는구나. 이 집안을 풍비박산 내놓고 네가 무사할 줄 알았더냐? 나는 대꾸도 없이 안방으로 들어가 커다란 여행용 가방을 꺼냈다. 내가 무시하자 시아버지는 펄펄 뛰며 삿대질을 해댔다. 이유연, 정말 끝까지 갈 셈이야? 강진수의 목소리에는 피로와 애원이 섞여 있었다. 좋게 말할 때 형님한테 사과해. 그럼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겠다고 약속할게. 사과? 나는 실수하며 그를 보았다. 좋아. 당신 형님이 다이 병실 앞에 와서 머리가 깨지도록 100번만 절하며 사죄하면 생각해보지. 너 정말 미쳤구나. 강진수의 얼굴이 불그락부르락 달아올랐다. 나는 서랍장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식탁 위에 내던졌다. 이 집 보증금 내가 냈고 매달 대출금 1호형만 월씩 4년 동안 원 넘게 갚은 것도 나야. 인테리어랑 가전제품 6천만 원도 내 돈이었지. 당신이 타는 BMW 엑소? 그거 1억 2천 전에 칼부 없이 내가 사준 거야. 당신 기 살려준다고 당신 명의로 해줬던 건데. 여기 통장 내역 봐봐. 매달 시부모님 용돈으로 1년여만 원씩 꼬박꼬박 보냈고. 강진수 당신 술값 쉬며 품위 유지비까지 다 내 지갑에서 나갔어. 그것뿐이야? 당신 형님이 사업 망쳐서 날린 3억, 도박빚 2억까지 내가 다 메워줬지. 지난 몇 년간 이 집에 쏟아부은 돈만 4억이 넘어. 내 서늘한 목소리의 거실은 쥐 죽은 듯 고요해졌다. 그 수십억을 쏟아부은 대가가 내 딸 얼굴에 쏟아진 뜨거운 국물이었니? 나는 시아버지의 비겁한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이제 당신들이랑 할 말 없어. 판 엎을 거니까. 대출금은 내일부터 안 갚을 거야. 차는 당장 내일 가처분 신청할 거고. 당신 카드도 다 정지시켰어. 부모님 용돈도 이제 끝이야. 당신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큰아들 보고 구현해달라고 해. 네가 감히. 시어머니의 비명을 뒤로하고 짐을 챙기던 나는 문득 강진호가 머물던 손님용 방 앞을 지나게 되었다. 역한 담배 냄새와 술 냄새가 진동하는 그 방에서 무언가 이질적인 것이 시야에 들어왔다. 매트리스 아래에 삐져나온 검은 가죽 수첩 하나. 떨리는 가슴을 억누르며 수첩을 펼친 순간 내 눈을 의심했다. 그것은 평범한 수첩이 아니었다. 김철수, 거신경만 원대출, 이자 월 3부 이영희, 1억 대출, 신분증 담보. 그것은 아주버님 강진호가 불법으로 운영해온 고리대금 장부였다. 법적 한도를 훨씬 넘는 살인적인 이자율과 협박 내용이 상세히 적혀 있었다. 나는 즉시 핸드폰을 꺼내 장부의 모든 페이지를 촬영했다. 증거가 확실해질 때까지는 기척을 내지 말아야 했다. 진 가방을 끌고 현관문을 나설 때 강진수가 마지막 통첩인 양 소리쳤다. 이유연, 오늘 이 문 나가면 우린 정말 끝이야.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답했다. 우린 진작 끝났어. 문을 닫는 순간 뒤편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지만 나는 차갑게 미소 지었다. 나는 차를 몰아 근처 호텔로 향했다. 그리고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소셜미디어 계정에 접속해 단 2글자를 남겼다. 계전. 이제 이 전쟁의 규칙은 내가 정한다. 당신들 중 누구도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다. 나는 병원으로 돌아가는 대신 시내 중심가의 5성급 호텔로 향했다. 내 명의의 카드로 최고급 스위트룸을 잡았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냉정하게 반격을 설계할 수 있는 완벽하게 안전한 공간이었다.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자. 팽팽하게 날이 서 있던 신경이 아주 조금은 누그러지는 기분이 들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화려하게 반짝이는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지난 6년간 가슴속에 꾹꾹 눌려 담았던 우라와 울분이 화산처럼 터져나왔다. 하지만 내 얼굴은 거울 속에서 기이할 정도로 평온했다. 울음은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않는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철저한 복수뿐이었다. 다음 날은 대설날 정월 초하루였다. 눈을 뜨자마자 병원에 전화를 걸어 다이의 상태를 확인했다. 다행히 아이는 안정된 상태였지만 밤새 울며 보챘고 얼굴의 수포 때문에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답이 돌아왔다. 나는 간호사에게 비용은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 24시간 전문 간병인을 붙여달라고 시신당부했다. 전화를 끊은 뒤 나는 본격적으로 돈줄 죄기 작전에 돌입했다. 먼저 은행에 전화를 걸어 남편 진수의 이름으로 발급된 가족카드를 분실 신고하고 정지시켰다. 사유를 묻는 상담원에게 나는 도난당했다고 짧게 답했다. 지난 6년의 내 삶 자체가 기나긴 절도 사건이나 다름없었으니 틀린 말도 아니었다. 이어 모바일 뱅킹 앱을 열어 시부모님께 매달 자동으로 송금되던 1억여만 원의 용돈 이체를 즉시 해지했다. 무거운 족쇄를 하나 벗어 던진 듯한 해방감이 밀려왔다. 마지막으로 우리 집 대출을 담당하는 은행 지점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다음 달부터 아파트 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을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지점장은 신용등급의 치명적이라며 펄쩍 기었지만 나는 냉정하게 대꾸했다. 부부 공동 채무니 그 사람 신용도 같이 떨어지겠네요. 그럼 됐습니다. 강진수가 가장 아끼는 것은 남들 앞에 내세우는 체면과 사회적 지위였다. 신용불량 기록은 그의 승진 가도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이 될 것이 분명했다. 호텔 조식을 여유롭게 즐기고 있을 때 예상대로 핸드폰이 불이 나게 울리기 시작했다. 첫 번째는 역시 강진수였다. 이유연, 너 미쳤어? 왜 내 카드가 정지돼? 전화를 받자마자 그의 고함이 터져 나왔다. 글쎄, 연회비를 안 냈나 보지. 나는 무심하게 대답했다. 장난해? 너 돈 다 꿰돌렸지? 은행이 대출금 안 갚겠다고 전화까지 했다며. 너 나를 망하게 하려고 작정했어? 나는 실수했다. 망하게 해? 강진수.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 지난 몇 년간 누가 누굴 망쳐왔는지. 내가 벌어온 수십억으로 당신 온 가족 먹여 살렸더니 돌아온 게 뭐야? 내 딸은 얼굴에 흉터가 생길지도 모른 채 병원에 누워있는데 당신은 그의 아빠라는 작자가 고작 사과나 하라고 해? 그가 침묵하자 나는 말을 이었다. 이혼 서류 오늘 중으로 당신 회사로 보낼 거야. 집이랑 차는 법정에서 따지자고. 오늘부터 강씨 집안 사람들은 내 돈 단돈 1원도 못 만질 줄 알아. 나는 그의 번호를 차단해버렸다. 시어머니와 아주버님 아내의 전화도 차례로 걸려왔지만 나는 기계적으로 모두 수신 차단 목록에 넣었다. 하지만 그들은 쉽게 물러나지 않았다. 오후가 되자 호텔 로비에서 연락이 왔다. 남편이라는 사람이 보온병을 들고 찾아와 꼭 만나야 한다고 고집을 피운다는 것이었다. 나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계속 소란 피우면 경찰에 신고하라고 답했다. 잠시 후 내 객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외눈으로 확인하니 강진수였다. 그는 초조한 기색을 숨긴 채 억지 미소를 지으며 손에 스테인리스 고온병을 들고 서 있었다. 여보, 문 좀 열어봐. 엄마가 당신 보양하라고 닭곰탕 끓여주셨어. 내가 다 잘못했으니까 우리 대화로 풀자. 어처구니 없는 비극이었다. 어제는 뜨거운 국물로 내 딸을 지져놓더니 오늘은 닭곰탕 한 사발로 나를 매수하려 들다니. 그가 문 밖에서 애걸복걸하다 결국 본색을 드러냈다. 유연아, 제발. 형님이 병원에 있는데 치료비가 너무 많이 나와. 집안에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이 하나도 없어. 카드만이라도 풀어주면 안 될까? 결국 돈 때문이었다. 나는 천천히 문을 열었다. 진수는 문이 열리자마자 꼬리를 흔드는 개처럼 반색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손에서 보온병을 낚아챘다. 그가 안으로 들어오려 할 때 나는 곧장 화장실로 향했다. 그리고 그가 보는 앞에서 보온병 뚜껑을 열어 기름기가 둥둥 뜬 누런 국물과 고기 덩어리들을 변기 안으로 쏟아부었다. 쏴 소리와 함께 가증스러운 닭곰탕은 순식간에 씻겨 내려갔다. 강진수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이유연, 너 정말 너무하다. 너무해? 당신 형이 내 딸한테 국물 부을 땐 왜 그 소리가 안 나왔니? 당신 엄마가 나더러 사과하라고 할 땐 왜 가만히 있었어? 나는 그에게 한 발짝 다가섰다. 내 눈빛은 칼날처럼 서늘했다.
강진수, 당신들은 내가 여전히 호구로 보이니? 적당히 비굴하게 굴면 예전처럼 내가 돈 보따리 풀어서 당신들 뒤처리 다 해줄 줄 알았어?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그가 비열하게 소리를 질렀다. 이혼. 그리고 당신 형은 감옥에 쳐넣을 거야. 평생 거기서 썩게 만들어주지. 꿈깨. 내가 이혼 도장 안 찍어주면 그만이야.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가 형님이 실수로 국물 쏟은 거라고 증언할 거야. 과연 누가 감옥에 갈까? 나는 비웃으며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어젯밤 거실에서 아주버님의 도박빚과 내가 메워준 고리대금 이야기를 나누던 온 가족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당신 형의 그 검은 장부 사진들이랑 이 녹음 파일을 경찰에 넘기면 과연 누구 말을 믿어줄까? 강진수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다. 너, 너 언제 이런 걸 언제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당신이 그들 편에 서기로 한순간 우린 적이 된 것뿐이야. 나가. 그는 넋이 나간 채 보온병도 챙기지 못하고 도망치듯 방을 나갔다. 문이 닫히자마자 나는 벽을 등지고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죽어버린 결혼 생활 때문이 아니었다. 지난 6년간 나를 갉아먹으며 헌신했던 내 청춘이, 그 어리석었던 시간들이 너무나 가련해서였다. 나는 눈물을 닦고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번호를 눌렀다. 여보세요, 장정 변호사님. 저 유연이에요. 도움이 필요해요. 장정은 업계에서 철의 여인으로 불리는 이혼 및 경제범죄 전문 변호사였다. 호텔 카페에서 만난 그녀는 내가 내민 증거물들 검은 장부 사진, 녹취록, 다이의 화상 진단서를 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이건 단순한 가정사 수준이 아니네요. 장 변호사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다. 이 장부 기록대로라면 아주버님 강진호는 불법 사금류, 도박장 개설, 협박 및 폭행죄까지 성립됩니다. 아주 질이 나쁜 건이에요. 나는 차분하게 요구 사항을 전달했다. 첫째, 최대한 빨리 이혼 소송을 제기해 주세요. 강진수는 빈털터리로 쫓아낼 거고 다이 양육권도 반드시 가져올 겁니다. 둘째, 이 증거들로 강진호를 감옥에 쳐넣어 주세요. 며칠 살다 나오는 게 아니라 인생이 끝날 정도로 길게. 셋째, 강 씨 집안 사람들 전체 계좌에 재산 가압류 신청을 해주세요.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 겁니다. 장 변호사는 만족스러운 듯 미소를 지었다. 좋아요. 이런 쓰레기들은 단호하게 봐봐줘야죠. 내가 확실하게 처리해드릴게요. 하지만 그녀는 한 가지를 덧붙였다. 사진이나 녹음만으로는 부족해요. 장부의 실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돈을 빌려 피해를 본 사람들의 증언이 반드시 있어야 해요. 장부 원본은 여전히 그 집 손님방 매트리스 밑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의 증언. 내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다. 아주버님의 아내 박선영. 남편의 폭력과 외도에 시달리면서도 가정을 지키겠다며 미련하게 버티던 여자였다. 그녀라면 이 무너져가는 집구석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을 터였다. 장 변호사와 작전 회의를 하던 도중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전화를 받자마자 귀를 찢는 듯한 비명과 욕설이 쏟아졌다. 형님, 박선영이었다. 이유연, 이 독한 년. 네가 우리 집안을 이 꼴로 만들고도 무사할 줄 알아? 당장 카드 풀어. 그녀는 울먹이며 남편 강진호가 병원에 누워 있는데 돈이 한 푼도 없어 죽게 생겼다며 나를 몰아세웠다. 나는 차분하게 대꾸했다. 형님, 형님을 이 꼴로 만든 건 내가 아니라 아주버님이에요. 나는 그녀의 가장 아픈 곳을 찔렀다. 아주버님이 운영하던 성인 오락실에서 번 돈을 한 번이라도 구경해 본 적이 있느냐고. 그 남자가 매일 밤 어디서 누구와 시간을 보냈는지 정말 모르냐고 물었다. 박선영의 욕설이 또 끊겼다. 나는 쐐기를 박았다. 고리대금까지 써가며 돈을 빌리던 남자가 정작 자기 마누라, 자식한테는 돈 한 푼 안 썼다면 그 돈이 다 어디로 갔겠어요? 그날 오후 박선영은 넋이 나간 몰골로 다이의 병실로 찾아왔다. 그녀는 병실에 들어서자마자 침대에 누운 다이에게 이 재수 없는 것 때문에 우리 집이 망했다 며 소리를 질렀다. 겁에 질린 다이가 자지러지게 울자 내 안의 이성이 끊겼다. 나는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 병상에서 끌어내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내 딸한테 한 번만 더 손대면 당신도 아주버님 옆에 눕게 해줄게. 박선영은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다. 그녀는 내 말대로 강진호의 계좌와 메신저 기록을 뒤졌고
그가 오랫동안 내연이에게 거액을 송금하며 명품 가방과 고급 식당 접대를 해온 사실을 알아낸 상태였다. 나는 울고 있는 그녀 앞에 무릎을 굽히고 앉아 제안했다. 아주버님을 빈털터리로 만들고 내연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그 돈을 다 받아내주겠다고. 조건은 단 하나. 아주버님의 불법 행위를 법정에서 증언하는 것이었다. 박선영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증언은 구체적이었다. 아주버님의 성인 오락실은 겉으로만 오락실일 뿐 실상은 거액의 판돈이 오가는 불법 도박장이었다. 돈을 잃은 사람들에게 고리대금을 빌려주고 갚지 못하면 부하들을 시켜 협박하고 감금하기까지 했다는 사실도 털어놓았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시아버지 강성국이 이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매달 상납금을 받으며 묵인해왔다는 점이었다. 나는 이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진술서에 서명을 받았다. 한편 강씨 집안은 박선영의 가출과 나의 선전포고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남편 강진수는 술에 취해 호텔로 찾아와 나를 피도 눈물도 없는 년이라며 비난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다이가 병원에서 화상 드레싱을 받으며 고통에 비명을 지르는 동영상을 그에게 보여주었다. 영상 속 다이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우자 강진수의 안색이 창백하게 질렸다. 이게 고작 실수로 보이는 당신들이 괴물이야. 그는 비틀거리며 방을 나갔다. 강진수는 병원으로 달려가 형 강진호와 유례없는 난투극을 벌였다. 형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망가졌다며 달려드는 동생과 동생을 찌질이라 비하하는 형 사이의 싸움은 경찰이 출동해서야 끝났다. 강진호는 상처가 더 났고 강진수는 형사 입건되어 24시간 동안 유치장 신세를 졌다. 그 사이 나는 또 다른 증인을 찾아 나섰다. 아주버님에게 돈을 빌렸다가 집안이 풍비박산난 피해자 유씨였다. 아주버님의 신복인 둘씩 이 유씨를 협박하는 현장을 장 변호사와 함께 덮쳤다. 딸의 학교까지 찾아가겠다는 협박에 유씨는 절망하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우리가 촬영한 협박 영상을 보여주며 설득했다. 법적 보호와 함께 빼앗긴 돈을 되찾아주겠다고 약속하자 유씨는 마침내 증언대에 서기로 결심했다. 며칠 뒤 시아버지 강성국이 화해를 가장한 식사 자리를 제안했다. 일종의 홍문연이었다. 나는 장 변호사와 친구들을 대동하고 나타났다. 시아버지는 집안 어르신들까지 불러 모아 나를 도덕적으로 압박하려 했다. 아주버님의 건성 섞인 사과 한마디로 모든 것을 덮으라는 그들에게 나는 싸늘하게 대꾸했다. 사과, 아주버님이 도박장 운영하고 사람 가둔 건 술 취해서 한 장난인가요? 폭로가 이어지자 이성을 잃은 강진호가 술병을 들고 나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그 순간 잠복해 있던 내 친구들이 카메라를 들고 들이닥쳐 그가 흉기를 휘두르려는 찰나를 완벽하게 포착했다. 당황한 강진호의 모습은 그대로 증거가 되었다. 나는 그날 밤 익명으로 지역 커뮤니티와 SNS에 연봉 억대 며느리가 폭로하는 괴물 같은 시댁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다이의 화상사진, 병원 진술서, 강진호의 도박 장부 일부, 그리고 오늘 식사 자리에서의 폭행 미수 영상까지 전부 공개했다. 여론은 순식간에 들끓었다. 강씨 집안 사람들의 신상이 털렸고 강진수의 회사는 항의 전화로 마비되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청 공식 계정에 공지문이 올라왔다. 아동상해 및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로 강진호를 긴급 체포했으며 공범인 강성국과 강진수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6년간 나를 억눌러 온 그 거대한 감옥이 드디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여론의 심판과 경찰의 개입은 강씨 집안의 마지막 요행을 박살내는 거대한 망치가 되었다. 하지만 공지에 몰린 짐승은 최후의 발악을 하는 법이다. 아주버님 강진호가 구속되고 시아버지 강성국과 남편 강진수가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소식에 이 집안에서 평생 아나무인으로 군림해올 시어머니 왕숙자는 완전히 이성을 잃고 말았다. 그녀는 이 모든 재앙이 나라는 재수 없는 년 때문이라며 자기 아들들의 앞길을 망친 나를 향해 저주를 퍼부었다. 평화로운 오후 장 변호사와 이혼 소송의 세부 사항을 논의하던 중 고향에 계신 부모님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수화기 넘어 들려오는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유연아, 네 시어머니라는 양반이 지금 우리 집에 와서 난리를 치고 있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내가 미처 계산하지 못한 단 하나.
그들이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내 부모님에게까지 마술을 뻗칠 줄은 몰랐다. 시어머니는 내가 집에 없자 친척들을 들들볶아 내 친정 주소를 알아냈고 몇 시간을 달려 그 작은 현업까지 찾아간 것이었다. 그녀는 평생 교육자로 살아오며 명예를 목숨처럼 아끼는 우리 아버지의 학교 교문 앞에 주저앉아 통곡을 하며 소동을 피웠다. 지나가는 교사와 학생들 옆에서 내가 얼마나 불효막심한 며느리인지, 얼마나 영악한 수법으로 남편과 아주버님을 감옥에 보냈는지 떠들어대며 아버지를 압박했다. 고혈압이 있는 아버지는 그 모욕을 견디다 못해 현장에서 쓰러질 뻔하셨고, 학교는 순식간에 추잡한 소문의 근원지가 되었다. 어머니의 울먹이는 소리에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조차 저버린 그들에게 더 이상의 자비는 사치였다. 나는 어머니에게 신신당부했다. 엄마, 절대 같이 싸우지 마세요. 일단은 집으로 모셔서 잘 대접해주는 척하면서 핸드폰 녹음기를 켜세요. 그 여자가 제 입으로 아주버님이 다이를 어떻게 했는지, 저를 어떻게 협박했는지 실토하게 만드세요. 그날 밤 나는 고향으로 향하는 가장 빠른 기차에 몸을 실었다. 장 변호사는 내 곁을 지키며 이미 고향 관할 경찰서에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기차 안에서 어머니가 보내온 녹음 파일을 들었다. 시어머니는 기세등등하게 우리 집 소파에 앉아 해바라기 씨를 까먹으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애 좀 가르치겠다고 국물 좀 튀긴 게 무슨 대수라고. 유연히 그년이 여우같이 굴어서 내 자식들을 적골로 만들었어. 당장 빼내지 않으면 매일 학교며 집이며 찾아와서 말려 죽일 줄 알아. 그 음성 하나하나가 그녀의 유죄를 입증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었다. 다음 날 아침 내가 고향집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는 마치 자기 집 안방인 양거실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있었다. 내가 들어서자마자 그녀는 내 머리채를 잡으려 달려들었지만 나는 차갑게 비켜섰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고 미리 연락해둔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왕숙자 씨, 업무방해 민모요. 명예훼손 혐의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차가운 수갑이 그녀의 손목에 채워지는 순간 그토록 당당하던 얼굴은 경악과 수치심으로 일그러졌다. 그녀는 경찰차에 끌려가면서도 나를 향해 저주를 퍼부었지만 나는 그저 바닥에 흩어진 쓰레기들을 보며 어머니에게 말했다. 엄마, 이제 청소하자. 이 집이 드디어 깨끗해졌네. 시어머니는 결국 15일간의 행정구류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평생 체면을 따지던 그녀가 사돈댁에서 수갑을 차고 끌려갔다는 소문은 온 동네에 퍼졌고 그녀는 다시는 고개를 들고 다니지 못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것은 서막에 불과했다. 한 달여간의 수사 끝에 검찰은 아주버님 강진호를 특수상해, 상습 도박장 개설, 공갈 및 협박 혐의로 기소했다. 수사 과정에서 시아버지 강성국은 엄청난 압박감을 이기지 못해 뇌출혈로 쓰러졌고 구사일생으로 목숨은 건졌으나 반신불수가 되어 병상에 눕게 되었다. 남편 강진수는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당했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해 하루하루 일용직을 전전하는 처지가 되었다. 그는 몇 번이나 나를 찾아와 무릎을 꿇고 빌었다. 유연아, 제발. 형이 10년 넘게 감옥에 살면 우리 집안은 정말 끝이야. 다이를 가서라도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 나는 그에게 다시 한번 다이의 화상치료 영상을 보여주었다. 아이의 비명소리가 방을 가득 채울 때 나는 차갑게 쏘아붙였다. 강진수, 당신들이 내 딸의 고통을 외면했을 때 당신은 이미 아빠 자격을 버렸어. 법이 당신들 죄를 심판할 거야. 결정적인 재판날 나는 증인석에 섰다. 죄수복을 입고 수척해진 강진호는 내 눈을 피했다. 내가 제출한 검은 장부, 박선영 형님의 증언, 그리고 피해자들의 피눈물 나는 호소가 법정에 울려 퍼졌다. 마지막으로 다이의 뺨에 남은 붉은 흉터 사진이 대형 화면에 띄워졌을 때 법정 안이 숙연해졌다. 저는 고상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제 딸과 피해자들을 위한 정의로운 심판만을 원합니다. 판결은 단호했다. 강진호에게는 징역 12년과 막대한 벌금 및 배상금이 선고되었다. 재판이 끝나고 며칠 뒤 이혼 소송에서도 나는 완승을 거두었다. 강진수는 유책 배우자로서 재산 분할권도 거의 얻지 못한 채 빈털터리로 쫓겨났고 나는 다이의 단독 양육권과 아파트, 차 그리고 모든 예금을 지켜냈다. 법원을 나오는 길 장 변호사는 내 어깨를 다독이며 새로운 인생을 축하해 주었다.
그 후 강씨 집안은 완전히 몰락했다. 강진호의 벌금과 배상금을 내기 위해 시어머니는 살던 집까지 헐값에 팔아치워야 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돈을 들고 가족을 버린 채 어디론가 도망쳐버렸다. 병든 남편과 몰락한 둘째 아들을 뒤로한 채 말이다. 강진수는 우리가 살던 아파트 앞에서 나를 붙잡고 오열했다. 엄마도 도망가고 아버지는 병실에 누워있어. 유연아, 내가 정말 벌을 받나 봐. 나는 그를 지나쳐가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당신들이 뿌린 대로 거둔 거야. 다이를 향해 웃던 그 비웃음을 기억해.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나는 그 지긋지긋한 아파트를 팔고 햇살이 잘 드는 아담한 복층집으로 이사했다. 외국계 기업을 그만두고 작은 헤드헌팅 회사를 차려 나만의 사업을 시작했다. 이제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다이의 등하교를 직접 챙기며 잃어버렸던 평범한 행복을 누리고 있다. 다이의 뺨에 남았던 흉터는 꾸준한 치료 덕분에 이제는 자세히 보지 않으면 모를 정도로 옅어졌다. 어느 주말 공원에서 다이와 나들이를 즐기던 중 저 멀리서 초라한 작업복 차림으로 낙엽을 쓸고 있는 한 남자를 보았다. 강진수였다. 1년 만에 본 그는 10년은 더 늙어 보였고 허리는 구부정했다. 그는 나를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라며 도망치듯 자리를 피했다. 나는 그 뒷모습에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그저 내게 달려오는 다이를 꼭 안아주며 속삭일 뿐이었다. 다이야, 이제 엄마가 너를 지킬 거야. 세상 그 누구도 너를 아프게 하지 못하게. 나는 이제 여왕의 법추라는 블로그를 운영하며 나와 같은 처지에 놓인 여성들에게 법률 지식을 나누고 공익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새로운 설날 전야 다시 모인 우리 가족의 식탁에는 뜨거운 화로 대신 따뜻한 웃음과 정이 가득하다. 이름 없는 번호로운 새해 복 많이 받아 미안해라는 메시지를 미련 없이 삭제하며 나는 창밖의 밤하늘을 보았다. 그날의 갈비탕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비극이었지만 동시에 나를 깨워준 가장 뜨거운 가르침이었다. 나는 엄마이기 전에 나 자신이었고 내 존엄을 지킬 때 비로소 아이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 내 인생에 더 이상의 눈보라는 없다. 오직 눈부시게 맑은 날들만 이어질 것이다. 설날 저녁. 평소라면 온 가족이 모여 저을 나누어야 할 식탁 위에는 힘이 모락모락 나는 갈비탕이 놓여 있었다. 하지만 그 뜨거운 국물이 5살 난 내 딸 다이의 얼굴 위로 쏟아지는 순간 냄비 속의 문은 여전히 지글거리며 무심한 열기를 내뿜고 있었다. 술기운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아주버님 강진호는 이쑤시개로 이 사이를 쑤시며 고통에 겨워 비명을 지르는 다이를 마치 남의 일 보듯 무심하게 쳐다보았다. 그러고는 입가에 비릿한 비웃음을 머금은 채 내뱉었다. 계집애가 무슨 새우를 먹겠다고. 뜨거운 맛을 좀 봐야 정신을 차리지. 버릇도 고치고 좋네. 그 찰나 세상의 모든 소리가 지워졌다. 내 머릿속에서는 웅하는 이명만이 울려 퍼졌고 혈관을 타고 흐르는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듯한 굉음이 들렸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오직 고통으로 일그러진 내 딸 다이의 작은 얼굴. 순식간에 붉게 달아올라 물집이 잡히기 시작한 그 여린 살결만이 내 시야를 가득 채웠다. 식탁 저편에서 이 집안의 가부장인 시아버지 강성국은 그저 미간을 살짝 찌푸렸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주름조차 곧 다졌고 오히려 입가에는 묘한 미소를 띠며 다이에게 달려가려는 내 몸을 가로막았다. 그는 마치 중재라도 하는 듯한 말투로 나를 훈계했다. 유연아, 애들은 좀 되어봐야 조심성도 생기는 법이다. 대설날부터 분위기 망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분위기를 망치다니. 나는 그 말을 되뇌었다. 혀가 굳어버린 듯 감각이 없었다. 그때 다이의 친구이자 내 남편인 강진수마저 내 팔을 붙잡았다. 뼈가 으스러질 듯한 힘이었다. 그는 내 귓가에 낳고 위압적인 목소리로 경고를 퍼부었다. 여보, 형님이 취해서 그러신 거잖아. 철없게 굴지 마. 명절에 소란 피워서 어쩌려고 그래? 철이 없다니.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의자에 웅크린 채 온몸을 떨며 신음하는 내 딸의 얼굴에서 가정의 평화와 대국적인 관점을 운운하며 나를 압박하는 남편의 얼굴로 시선을 옮겼다. 그리고 가와만 사성이라는 가면 뒤에 숨은 시아버지의 가식적인 얼굴을 지나 결국 이 모든 사달의 주범인 아주버님 강진호의 번들거리는 면상에 시선을 고정했다. 그는 심지어 내 눈을 비웃듯 술잔을 들어 시아버지에게 건네며
방금 일이 마치 파리 한 마리를 잡은 것 정도이니 양굴고 있었다. 이것이 내가 6년 동안 헌신해온 가족의 정체였다. 지난 6년 나는 외국계 기업 중간 관리자로서 높은 연봉을 받으며 이 집안의 실질적인 가장 노릇을 해왔다. 백수나 다름없는 아주버님의 생활비를 대고 남편이 입버릇처럼 말하던 화목한 집안을 위해 내 영혼을 갈아 넣었다. 그런데 오늘 만인이 단란하게 모인다는 설날 전날에 그들은 뜨거운 곡물 한 사발로 내게 가르쳐 준 것이다. 나와 내 딸은 이 집안에서 언제든 희생시킬 수 있는 소모품에 불과하다는 사실. 다이의 울음소리는 이미 쇳소리로 변해 있었다. 엄마, 아빠, 엄마. 그 한마디가 달궈진 인두처럼 내 심장을 찢어 놓았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가슴 속에서 요동치던 분노가 어느 순간 기이할 정도로 차분하게 가라앉았다. 나는 울지도 않았고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다. 모두가 의아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는 가운데 나는 강진수의 손을 뿌리치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식탁 한가운데에는 방금 나온 매운탕이 냄비 가득 담겨 있었다. 붉은 고추기름 위로 새하얀 생선살과 미나리가 떠 있었고 아래에는 휴대용 가스레인지가 계속해서 열을 가하고 있어 국물은 여전히 부글부글 끓고 있었다. 모든 시선이 내 움직임을 따라왔다. 나는 식탁 중앙으로 다가가 분배용으로 곁에 두었던 두툼한 오븐 장갑을 양손에 끼웠다. 무언가 불길한 예감을 느낀 남편, 진수가 다급하게 외쳤다. 이유연, 너 뭐 하려는 거야? 경고하는데 사고 치지 마. 나는 그를 무시했다. 적어도 3kg은 됨직한 끓어 넘치는 매운탕 냄비를 양손으로 단단히 들어 올렸다. 뜨거운 김이 내 눈을 찔러 놀시울이 굵어졌지만 멈추지 않았다. 나는 더없이 침착하고 단호한 걸음으로 아주버님 강진호의 등 뒤로 다가갔다. 그 역시 위험을 감지했는지 고개를 돌리며 입을 열었다. 이 미친 역한내가 진짜 뭐 하려고. 그의 말은 끝을 맺지 못했다. 나는 손에 든 냄비를 높이 들어 올려 그의 정수리를 정조준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뜨거운 국물과 생선 더미를 통째로 그의 머리 위로 쏟아부었다. 과당하는 굉음과 함께 아주버님의 비명소리가 집안 가득 울려 퍼졌다. 끓는 국물이 그의 머리카락과 뺨, 목덜미를 타고 흘러내렸다. 붉은 고추기름과 생선 조각, 뜨거운 육수가 그의 얼굴 전체를 뒤덮었다. 그는 마치 끓는 물을 뒤집어 쓴 짐승처럼 의자에서 튀어올라 비명을 지르며 얼굴을 문질러대기 시작했다. 식탁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비명, 시아버지의 분노 섞인 고함, 친척들의 경악 소리와 깨진 그릇 조각들이 뒤섞여 한편의 잔혹한 연극처럼 펼쳐졌다. 나는 그 난장판의 중심에 서서 폭풍의 눈처럼 기이할 정도로 냉정함을 유지했다. 뒷냄비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바닥을 구르는 그 남자를 보며 내 안의 분노가 비로소 출구를 찾은 듯한 차가운 희열을 느꼈다. 이제 누가 분위기 망쳤다고 할 거야? 내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모든 소동을 압도할 만큼 선명했다. 나는 넋이 나간 채 서 있는 남편 강진수에게 다가가 그의 정장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낚아챘다. 그리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112를 눌렀다. 전화가 연결되자 집안은 순식간에 정막이 휩싸였다. 오직 강진호의 신음만이 배경음악처럼 깔렸다. 네, 경찰이죠? 여기 블루 하이츠 3동 600호인데요. 특수상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상습 도박꾼도 한 명 있고요. 나는 말을 멈추고 고통으로 일그러진 강진호의 얼굴을 훑어보았다. 네, 사람을 제가 다치게 했습니다. 빨리 오세요. 전화를 끊고 핸드폰을 식탁 위에 던져버린 나는 구석에서 걸벌 떨고 있는 다이에게 다가갔다. 나는 아이를 품에 안고 전무후무한 다정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다이야, 무서워하지 마. 엄마 여기 있어. 나는 다이의 뜨거운 뺨에 내 얼굴을 갖다 대었다. 거실은 죽은 듯이 고요했다. 사람들은 나를 미친 사람 보듯 바라보고 있었다. 평소 유순하고 헌신적이었던 이유연이 이런 처절하고도 극단적인 방식으로 가짜 평화를 산산조각 낼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상관없었다. 그들이 내 딸의 고통을 외면한 그 순간 내 마음속에서 이 집구석은 이미 죽었다. 오늘 이 자리는 그들의 장례식일 뿐이었고 나는 그 무덤을 파는 사람일 뿐이었다. 창밖에는 여전히 화려한 불꽃놀이가 밤하늘을 수놓고 있었고 TV에서는 명절 특집 방송에 흥겨운 노래가 흘러나왔다. 하지만 이 방 안의 공기는 시베리아의 한파보다 더 차가웠다.
나는 딸을 아는 채 경찰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이것이 진짜 전쟁의 시작임을. 그리고 이번만큼은 단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나는 알고 있었다. 누구든 내 아이를 건드리는 자는 파멸에 이르게 하겠다는 맹세와 함께 구급차와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설날 전야의 정적을 깨고 다가오고 있었다. 구급차와 경찰차의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설날 전야의 평온했던 공기를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강씨 집안이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체면 이라는 얇은 가림막이 처참하게 뜯겨나가는 소리였다. 소란을 감지한 이웃들은 하나둘 현관문을 빼꼼히 열고 아래층에 번쩍이는 경광등을 향해 수근거렸고 그들의 목소리는 파도처럼 창문을 넘어 집 안으로 밀려들었다. 나는 다이를 두꺼운 외투로 꽁꽁 감싸 안았다. 아이의 공포에 질린 커다란 눈망울만 겨우 보일 정도로 감싼 채 나는 아이를 품에 꼭 넣었다. 다이의 얼굴에 난 화상을 본 구급대원은 나지막하게 비명을 삼키더니 생리식 염소를 꺼내 조심스럽게 확인을 시키고 세척하기 시작했다. 그 손길이 마치 세상에 단 하나뿐인 희귀한 보물을 다루듯 부드러워 오히려 내 마음이 더 아려웠다. 아이가 너무 어려서 피부가 연해요. 화상이 깊어서 당장 병원에서 전문적인 처치를 받아야 합니다. 안 그러면 흉터가 남을 거예요. 대원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심장에 송곳처럼 박혔다. 거실 한복판은 아수라장이었다. 경찰 2명이 들어섰을 때 아주버님 강진호는 여전히 바닥에서 뒹굴며 앓는 소리를 내고 있었다. 비린 생선 냄새와 고추기름 냄새, 그리고 살점이 익어가는 역한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다. 시어머니는 그런 아주버님 위로 쓰러지듯 엎어져 내가 자기 아들을 죽이려 한 독한 년이라며 통곡을 해댔다. 시아버지 강성국은 얼굴을 잔뜩 찌푸린 채 경찰에게 이건 그저 집안 내부의 갈등일 뿐이라며 가문의 수치를 밖으로 알리지 말아 달라고 간청하고 있었다. 출동한 경찰 중 조장을 맡은 30대 남성은 날카롭고 강직한 눈빛을 지닌 이었다. 그는 현장을 훑어보다 내 품의 다이를 발견하고는 미간을 깊게 찌푸렸다. 이유연 씨가 누구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게감이 있었다. 나는 떨리는 숨을 몰아쉬며 다이를 안고 앞으로 나섰다. 저입니다. 신고하신 분 맞습니까? 경찰은 바닥에 쓰러진 강진호를 힐끗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맞습니다. 저 남자가 먼저 제 딸에게 뜨거운 국물을 부었고 저는 제 아이를 지키기 위해 똑같이 대응한 것뿐입니다. 그 말에 강진호가 바닥에서 발버둥치며 고함을 질렀다. 이런 씨. 내가 그냥 어린애 버릇 좀 고치려고 그런 거지. 너는 나를 아예 죽이려고 작정했잖아. 경찰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다. 모두 조용히 하세요. 자세한 이야기는 서해 가서 합시다. 부상자들은 일단 병원으로 이송하고 나머지 분들은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의 설날 전야는 비참한 몰골로 두 갈래로 나뉘었다. 한쪽은 병원으로, 한쪽은 경찰서로 향했다. 응급실의 백색 전등은 눈이 시릴 정도로 밝았지만 공기는 바깥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다. 다이의 친구라는 인간 강진수는 그제야 나타났다. 구급차를 따라온 것도 아니었다. 그는 자기 차를 몰고 느긋하게 병원에 도착했는데 아까 입고 있던 명품 정장은 온데간데 없고 편안한 캐주얼 차림으로 갈아입은 상태였다. 마치 집안에 일어난 이 거대한 비극이 그에게는 그저 흔한 술자리 해프닝이라도 되는 양보였다. 그는 병상에 누워 고통과 공포로 같은 숨을 내쉬는 딸을 보았다. 찰나의 불쌍함이 스쳐 지나가는 듯했으나 그 감정은 이내 사라졌다. 그는 딸을 안아주기는커녕 곧장 내 앞으로 다가와 목소리를 낮췄다. 유연아, 이제 그만 좀 해. 내가 부모님하고 다 얘기 끝냈어. 네가 지금 고소 취하하고 형님한테 사과만 하면 다 없던 일로 해주겠대. 병원비도 우리 집에서 내줄게. 나는 기가 막혀 실소가 터져 나왔다. 사과? 강진수, 너 지금 제정신이야? 우리 딸 얼굴을 망쳐놓은 인간한테 나더러 사과를 하라고? 너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니? 내 말에 그는 짜증스럽게 머리를 헝클어뜨렸다. 너도 형님한테 똑같이 했잖아. 그 정도면 복수한 거 아니야? 경찰까지 개입하면 우리 강씨 집안 체면이 뭐가 돼? 내 체면은 내일 회사 가서 동료들 얼굴을 어떻게 보냐고. 그의 세계에서 딸의 상처와 아내의 억울함은 자신의 보잘것없는 체면보다 가벼웠다. 내가 지난 8년을 사랑했고 승진 기회까지 포기하며 내조했던 남자가 이토록 낯설게 느껴질 수 없었다. 그때 경찰이 다가와 사건 경위를 물었다.
아이의 아버지로서 당시 상황을 설명해 달라는 말에 강진수는 헛기침을 하더니 기굴한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다. 경찰관님, 사실 이게 다 오해입니다. 형님이 술에 좀 취해서 손이 미끄러지는 바람에 국물을 좀 쏟은 건데 제 아내가 애를 너무 아끼다 보니 감정이 격해져서 그런 거예요. 가족끼리 장난치다 벌어진 일입니다. 그의 입에서 실수와 장난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내 마음은 차가운 심연 속으로 가라앉았다. 친구라는 작자가 가해자를 위해 변명을 늘어놓으며 이 잔혹한 상에 사건을 가벼운 해프닝으로 둔갑시키고 있었다. 그때 응급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시어머니가 폭풍처럼 들이닥쳤다. 손녀를 걱정해서 온 게 아니었다.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달려들어 뺨을 후려치려 했고 날카로운 비명을 질러댔다. 잊힐 수 없는 년. 네가 내 아들을 망쳐놨어. 의사가 이도 화상이라는데 네가 낳은 그 계집애보다 우리 아들 얼굴이 훨씬 더 심각하대. 감옥에 쳐넣어버릴 거야. 나는 몸을 틀어 그녀의 손길을 피했다. 하지만 내 남편 강진수는 어머니를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나를 뒤로 거칠게 밀치며 중얼거렸다. 엄마, 진정하세요. 좋게 얘기하자니까요. 이 독한 년이랑 무슨 할 말이 있어. 시어머니는 삿대질을 하며 경찰에게 소리쳤다. 경찰관장님, 이 여자가 우리 아들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끓는 물을 부은 거예요. 내 아들 잘못되면 인연도 똑같이 죽여버릴 거야. 경찰이 엄한 목소리로 꾸짖고서야 소동은 잦아들었지만 시어머니의 도끼 어린 눈빛은 여전히 나를 꿰뚫을 듯 노려보고 있었다. 병상에 누워있던 5살 다이는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할머니의 욕설과 아빠가 엄마를 밀치는 모습. 그 추악한 난장판을 아이의 맑은 눈동자가 담아내고 있었다. 나는 다이의 곁으로 다가가 아이의 이마에 내 이마를 맞대고 속삭였다. 다이야, 겁내지 마. 엄마가 여기 있어. 이제 아무도 널 괴롭히지 못하게 할 거야. 나는 고개를 들어 강진수를 보았다. 강진수, 이혼하자. 그는 멍청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다시 말했다. 이혼해. 내일 아침 9시 구청 앞에서 봐. 당신 어머니, 당신 형님까지. 이제 다신 보고 싶지 않아. 그러고는 경찰을 향해 단호하게 말했다. 경찰관님, 정식으로 산해 진단서 제출하고 고소하겠습니다.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제 딸을 다치게 한 저 사람을 법정 세우겠습니다. 지난 6년 가정의 화목을 위해 삼켰던 눈물과 억울함이 이 순간 단단한 갑옷이 되어 나를 감쌌다. 이 집구석은 뿌리부터 썩어 있었다. 그렇다면 내가 직접 이 썩은 기둥을 무너뜨리고 가루로 만들어주리라. 나는 다이를 입원시키고 곧장 우리가 살던 아파트로 향했다. 이 집은 내가 결혼 전 모은 돈으로 계약했고 대출금도 내 월급으로 갚고 있었다. 하지만 서류상으로는 강진수의 이름이 함께 올라 있었다. 사랑의 증표라 믿었던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판단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다. 새벽 3시 집에 들어서자 거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 시부모와 강진수가 소파에 앉아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주버님의 아내, 그러니까 형님 되는 박선영도 구석에서 눈물을 훔치며 도끼 어린 눈으로 나를 쏘아보고 있었다. 시아버지가 먼저 포문을 열었다. 결국 기어 들어오는구나. 이 집안을 풍비박산 내놓고 네가 무사할 줄 알았더냐? 나는 대꾸도 없이 안방으로 들어가 커다란 여행용 가방을 꺼냈다. 내가 무시하자 시아버지는 콜콜 뛰며 삿대질을 해댔다. 이유연 정말 끝까지 갈 셈이야? 강진수의 목소리에는 피로와 애원이 섞여 있었다. 좋게 말할 때 형님한테 사과해. 그럼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겠다고 약속할게. 사과? 나는 실수하며 그를 보았다. 좋아. 당신 형님이 다이 병실 앞에 와서 머리가 깨지도록 100번만 절하며 사죄하면 생각해보지. 너 정말 미쳤구나. 강진수의 얼굴이 불그락부르락 달아올랐다. 나는 서랍장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식탁 위에 내던졌다. 이 집 보증금 내가 냈고 매달 대출금 1호형만 원씩 3년 동안 원 넘게 갚은 것도 나야. 인테리어랑 가전제품 6천만 원도 내 돈이었지. 당신이 타는 BMW 엑소. 그거 1억 2천 전에 칼고 없이 내가 사준 거야. 당신 기 살려준다고 당신 명의로 해줬던 건데. 여기 통장 내역 봐봐. 매달 시부모님 용돈으로 1형씩만 원씩 꼬박꼬박 보냈고 강진수 당신 술값이며 구미 유지비까지 다 내 지갑에서 나갔어. 그것뿐이야? 당신 형님이 사업 망쳐서 날린 3억, 도박비 2억까지
내가 다 메워줬지. 지난 몇 년간 이 집에 쏟아부은 돈만 4억이 넘어. 내 서늘한 목소리에 거실은 죽은 듯 고요해졌다. 그 수십억을 쏟아부은 대가가 내 딸 얼굴에 쏟아진 뜨거운 국물이었니? 나는 시아버지의 비겁한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이제 당신들이랑 할 말 없어. 판 엎을 거니까. 대출금은 내일부터 안 갚을 거야. 차는 당장 내일 가처분 신청할 거고. 당신 카드도 다 정지시켰어. 부모님 용돈도 이제 끝이야. 당신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큰아들 보고 부양해달라고 해. 네가 감히. 시어머니의 비명을 뒤로하고 짐을 챙기던 나는 문득 강진호가 머물던 손님용 방 앞을 지나게 되었다. 역한 담배 냄새와 술 냄새가 진동하는 그 방에서 무언가 이질적인 것이 시야에 들어왔다. 매트리스 아래 삐져나온 검은 가죽 수첩 하나. 떨리는 가슴을 억누르며 수첩을 펼친 순간 내 눈을 의심했다. 그것은 평범한 수첩이 아니었다. 김철수, 곡 심철수, 옥션만 원대출. 이자 월 3부, 이영희, 1억 대출, 신분증 담보. 그것은 아주버님 강진호가 불법으로 운영해온 고리대금 장부였다. 법적 한도를 훨씬 넘는 살인적인 이자율과 협박 내용이 상세히 적혀 있었다. 나는 즉시 핸드폰을 꺼내 장부의 모든 페이지를 촬영했다. 증거가 확실해질 때까지는 기척을 내지 말아야 했다. 짐 가방을 끌고 현관문을 나설 때 강진수가 마지막 통첩인 양 소리쳤다. 이유연, 오늘 이 문 나가면 우린 정말 끝이야.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답했다. 우린 진짜 끝났어. 문을 닫는 순간 뒤편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지만 나는 차갑게 미소 지었다. 나는 차를 몰아 근처 호텔로 향했다. 그리고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소셜미디어 계정에 접속해 단 2글자를 남겼다. 계전, 이제 이 전쟁의 규칙은 내가 정한다. 당신들 중 누구도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다. 나는 병원으로 돌아가는 대신 시내 중심가의 5성급 호텔로 향했다. 내 명의의 카드로 최고급 스위트룸을 잡았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냉정하게 반격을 설계할 수 있는 완벽하게 안전한 공간이었다.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자. 팽팽하게 날이 서 있던 신경이 아주 조금은 누그러지는 기분이 들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화려하게 반짝이는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지난 6년간 가슴속에 꾹꾹 눌러 담았던 우라와 울분이 화산처럼 터져 나왔다. 하지만 내 얼굴은 거울 속에서 기이할 정도로 평온했다. 울음은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않는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철저한 복수뿐이었다. 다음 날은 대설날, 정월 초하루였다. 눈을 뜨자마자 병원에 전화를 걸어 다이의 상태를 확인했다. 다행히 아이는 안정된 상태였지만 밤새 울며 보챘고 얼굴의 수포 때문에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답이 돌아왔다. 나는 간호사에게 비용은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 24시간 전문 간병인을 붙여달라고 신신당부했다. 전화를 끊은 뒤 나는 본격적으로 돈줄 죄기 작전에 돌입했다. 먼저 은행에 전화를 걸어 남편 진수의 이름으로 발급된 가족카드를 분실 신고하고 정지시켰다. 사유를 묻는 상담원에게 나는 도난당했다고 짧게 답했다. 지난 6년의 내 삶 자체가 기나긴 절도 사건이나 다름없었으니 틀린 말도 아니었다. 이어 모바일 뱅킹 앱을 열어 시부모님께 매달 자동으로 송금되던 기령원 원의 용돈 이체를 즉시 해지했다. 무거운 족쇄를 하나 벗어 던진 듯한 해방감이 밀려왔다. 마지막으로 우리 집 대출을 담당하는 은행 지점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다음 달부터 아파트 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을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지점장은 신용등급에 치명적이라며 컬떡 튀었지만 나는 냉정하게 대꾸했다. 부부 공동채무니 그 사람 신용도 같이 떨어지겠네요. 그럼 됐습니다. 강진수가 가장 아끼는 것은 남들 앞에 내세우는 체면과 사회적 지위였다. 신용불량 기록은 그의 승진 가도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이 될 것이 분명했다. 호텔 조식을 여유롭게 즐기고 있을 때 예상대로 핸드폰이 불이 나게 울리기 시작했다. 첫 번째는 역시 강진수였다. 이유연, 너 미쳤어? 왜 내 카드가 정지돼? 전화를 받자마자 그의 고함이 터져나왔다. 글쎄, 연회비를 안 냈나 보지. 나는 무심하게 대답했다. 장난해? 너 돈 다 빼돌렸지? 은행에 대출금 안 갚겠다고 전화까지 했다며. 너 나를 망하게 하려고 작정했어? 나는 실수했다. 망하게 해? 강진수.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 지난 몇 년간 누가 누굴 망쳐왔는지.
내가 벌어온 수십억으로 당신 온 가족 먹여 살렸더니 돌아온 게 뭐야? 내 딸은 얼굴에 흉터가 생길지도 모른 채 병원에 누워 있는데 당신은 그의 아빠라는 작자가 고작 사과나 하라고 해? 그가 침묵하자나는 말을 이었다. 이혼 서류 오늘 중으로 당신 회사로 보낼 거야. 집이랑 차는 법정에서 따지자고. 오늘부터 강씨 집안 사람들은 내 돈 단돈 1원도 못 만질 줄 알아. 나는 그의 번호를 차단해버렸다. 시어머니와 아주버님 아내의 전화도 차례로 걸려왔지만 나는 기계적으로 모두 수신 차단 목록에 넣었다. 하지만 그들이 쉽게 물러나지 않았다. 오후가 되자 호텔 로비에서 연락이 왔다. 남편이라는 사람이 보온병을 들고 찾아와 꼭 만나야 한다고 고집을 피운다는 것이었다. 나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계속 소란 피우면 경찰에 신고하라고 답했다. 잠시 후 내 객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외눈으로 확인하니 강진수였다. 그는 초조한 기색을 숨긴 채 억지 미소를 지으며 손에 스테인리스 보온병을 들고 서 있었다. 여보, 문 좀 열어봐. 엄마가 당신 보양하라고 닭곰탕 끓여주셨어. 내가 다 잘못했으니까 우리 대화로 풀자. 어처구니 없는 비극이었다. 어제는 뜨거운 국물로 내 딸을 지져놓더니 오늘은 닭곰탕 한 사발로 나를 매수하려 들다니. 그가 문 밖에서 애걸복걸하다 결국 본색을 드러냈다. 유연아, 제발. 형님이 병원에 있는데 치료비가 너무 많이 나와. 집안에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이 하나도 없어. 카드만이라도 풀어주면 안 될까? 결국 돈 때문이었다. 나는 천천히 문을 열었다. 진수는 문이 열리자마자 꼬리를 흔드는 개처럼 반색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손에서 보온병을 낚아챘다. 그가 안으로 들어오려 할 때 나는 곧장 화장실로 향했다. 그리고 그가 보는 앞에서 보온병 뚜껑을 열어 기름기가 둥둥 뜬 누런 곡물과 고기 덩어리들을 변기 안으로 쏟아부었다. 쏴 소리와 함께 가증스러운 닭곰탕은 순식간에 씻겨 내려갔다. 강진수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이유연, 너 정말 너무하다. 너무해. 당신 형이 내 딸한테 곡물 부을 땐 왜 그 소리가 안 나왔니? 당신 엄마가 나더러 사과하라고 할 땐 왜 가만히 있었어? 나는 그에게 한 발짝 다가섰다. 내 눈빛은 칼날처럼 서늘했다. 강진수, 당신들은 내가 여전히 호구로 보이니? 적당히 비굴하게 굴면 예전처럼 내가 돈 보따리 풀어서 당신들 뒤처리 다 해줄 줄 알았어.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그가 비열하게 소리를 질렀다. 이혼. 그리고 당신 형은 감옥에 쳐넣을 거야. 평생 거기서 썩게 만들어주지. 꿈깨. 내가 이혼 도장 안 찍어주면 그만이야.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가 형님이 실수로 국물 쏟은 거라고 증언할 거야. 과연 누가 감옥에 갈까? 나는 비웃으며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어젯밤 거실에서 아주버님의 도박빚과 내가 메워준 고리대금 이야기를 나누던 온 가족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당신 형의 그 검은 장부 사진들이란 이 녹음 파일을 경찰에 넘기면 과연 누구 말을 믿어줄까? 강진수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다. 너 언제 이런 걸 언제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당신이 그들 편에 서기로 한 순간 우린 적이 된 것뿐이야. 나가. 그는 넋이 나간 채 보온병도 챙기지 못하고 도망치듯 방을 나갔다. 문이 닫히자마자 나는 벽을 등지고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죽어버린 결혼 생활 때문이 아니었다. 지난 6년간 나를 갉아먹으며 헌신했던 내 청춘이 그 어리석었던 시간들이 너무나 가련해서였다. 나는 눈물을 닦고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번호를 눌렀다. 여보세요. 장정 변호사님? 저 유연이에요. 도움이 필요해요. 장정은 업계에서 철의 여인으로 불리는 이혼 및 경제 검증 전문 변호사였다. 호텔 카페에서 만난 그녀는 내가 내민 증거물들 검은 장부 사진, 녹취록, 다이의 화상 진단서를 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이건 단순한 가정사 수준이 아니네요. 장 변호사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다. 이 장부 기록대로라면 아주버님 강진호는 불법 사금융, 도박장 개설, 협박 및 폭행죄까지 성립됩니다. 아주 질이 나쁜 건이에요. 나는 차분하게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첫째, 최대한 빨리 이혼 소송을 제기해주세요. 강진수는 빈털터리로 쫓아낼 거고 다이 양육권도 반드시 가져올 겁니다. 둘째, 이 증거들로 강진호를 감옥에 쳐넣어 주세요. 며칠 살다 나오는 게 아니라 인생이 끝날 정도로 길게. 셋째, 강씨 집안 사람들 전체 계좌에 재산 가압류 신청을 해주세요.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 겁니다. 장 변호사는 만족스러운 듯 미소를 지었다. 좋아요. 이런 쓰레기들은 단호하게 봐봐줘야죠. 내가 확실하게 처리해 드릴게요. 하지만 그녀는 한 가지를 덧붙였다. 사진이나 녹음만으로는 부족해요. 장부의 실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돈을 빌려 피해를 본 사람들의 증언이 반드시 있어야 해요. 장부 원본은 여전히 그 집 손님방 매트리스 밑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의 증언. 내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다. 아주버님의 아내 박선혁. 남편의 폭력과 외도에 시달리면서도 가정을 지키겠다며 미련하게 버티던 여자였다. 그녀라면 이 무너져가는 집구석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을 터였다. 장 변호사와 작전 회의를 하던 도중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전화를 받자마자 귀를 찢는 듯한 비명과 욕설이 쏟아졌다. 형님, 박선영이었다. 이우연, 이 독한 년. 네가 우리 집안을 이 꼴로 만들고도 무사할 줄 알아? 당장 카드 풀어. 그녀는 울먹이며 남편 강진호가 병원에 누워 있는데 돈이 한 푼도 없어 죽게 생겼다며 나를 몰아세웠다. 나는 차분하게 대꾸했다. 형님, 형님을 이 꼴로 만든 건 내가 아니라 아주버님이에요. 나는 그녀의 가장 아픈 곳을 찔렀다. 아주버님이 운영하던 성인 오락실에서 번 돈을 한 번이라도 구경해 본 적이 있느냐고. 그 남자가 매일 밤 어디서 누구와 시간을 보냈는지 정말 모르냐고 물었다. 박선영의 욕설이 뚝 끊겼다. 나는 쐐기를 박았다. 고리대금까지 써가며 돈을 빌리던 남자가 정작 자기 마누라, 자식한테는 돈 한 푼 안 썼다면 그 돈이 다 어디로 갔겠어요? 그날 오후 박선영은 넋이 나간 몰골로 다이의 병실로 찾아왔다. 그녀는 병실에 들어서자마자 침대에 누운 다이에게 이 재수 없는 것 때문에 우리 집이 망했다며 소리를 질렀다. 겁에 질린 다이가 자지러지게 울자 내 안의 이성이 끊겼다. 나는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 경상에서 끌어내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내 딸한테 한 번만 더 손대면 당신도 아주버님 옆에 눕게 해줄게. 박선영은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다. 그녀는 내 말대로 강진호의 계좌와 메신저 기록을 뒤졌고 그가 오랫동안 내 연녀에게 거액을 송금하며 명품 가방과 고급 식당 접대를 해온 사실을 알아낸 상태였다. 나는 울고 있는 그녀 앞에 무릎을 굽히고 앉아 제안했다. 아주버님을 빈털터리로 만들고 내 연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그 돈을 다 받아내주겠다고. 조건은 단 하나. 아주버님의 불법 행위를 법정에서 증언하는 것이었다. 박선영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증언은 구체적이었다. 아주버님의 성인 오락실은 겉으로만 오락실일 뿐 실상은 거액의 판돈이 오가는 불법 도박장이었다. 돈을 잃은 사람들에게 고리대금을 빌려주고 갚지 못하면 부하들을 시켜 협박하고 감금하기까지 했다는 사실도 털어놓았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시아버지 강성국이 이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매달 상납금을 받으며 묵인해왔다는 점이었다. 나는 이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진술서에 서명을 받았다. 한편 당시 집안은 박선영의 가출과 나의 선전포고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남편 강진수는 술에 취해 호텔로 찾아와 나를 피도 눈물도 없는 년이라며 비난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다이가 병원에서 화상 드레싱을 받으며 고통의 비명을 지르는 동영상을 그에게 보여주었다. 영상 속 다이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우자 강진수의 안색이 창백하게 질렸다. 이게 고작 실수로 보이는 당신들의 괴물이야. 그는 비틀거리며 방을 나갔다. 강진수는 병원으로 달려가 형 강진우와 유례없는 난투극을 벌였다. 형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망가졌다며 달려드는 동생과 동생을 찌질이라 비하하는 형 사이의 싸움은 경찰이 출동해서야 끝났다. 강진우는 상처가 더 났고 강진수는 형사 입건되어 24시간 동안 유치장 신세를 졌다. 그 사이 나는 또 다른 증인을 찾아 나섰다. 아주버님에게 돈을 빌렸다가 집안이 풍비박산난 피해자 유씨였다. 아주버님의 신복인 도식 이 유씨를 협박하는 현장을 장 변호사와 함께 덮쳤다. 딸이 학교까지 찾아가겠다는 협박에 유씨는 절망하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우리가 촬영한 협박 영상을 보여주며 설득했다. 법적 보호와 함께 빼앗긴 돈을 되찾아 주겠다고 약속하자 유씨는 마침내 증언대에 서기로 결심했다. 며칠 뒤 시아버지 강성국이 화해를 가장한 식사 자리를 제안했다. 일종의 홍문연이었다. 나는 장 변호사와 친구들을 대동하고 나타났다.
시아버지는 집안 어르신들까지 불러 모아 나를 도덕적으로 압박하려 했다. 아주버님의 건성 섞인 사과 한마디로 모든 것을 덮으라는 그들에게 나는 싸늘하게 대꾸했다. 사과? 아주버님이 도박장 운영하고 사람과 둔 건 술 취해서 한 장난인가요? 폭로가 이어지자 이성을 잃은 강진호가 술병을 들고 나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그 순간 잠복해 있던 내 친구들이 카메라를 들고 들이닥쳐 그가 흉기를 휘두르려는 찰나를 완벽하게 포착했다. 당황한 강진호의 모습은 그대로 증거가 되었다. 나는 그날 밤 익명으로 지역 커뮤니티와 SNS에 연봉 억대 며느리가 폭로하는 괴물 같은 시댁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다이의 화상사진, 병원 진술서, 강진호의 도박 장구 일부, 그리고 오늘 식사 자리에서의 폭행 미수 영상까지 전부 공개했다. 여론은 순식간에 들끓었다. 강씨 집안 사람들의 신선이 털렸고 강진수의 회사는 한 해 전화로 마비되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청 공식 계정에 공지문이 올라왔다. 아동상해 및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로 강진호를 긴급 체포했으며 공범인 강성국과 강진수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6년간 나를 억눌러 온 그 거대한 감옥이 드디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여론의 심판과 경찰의 개입은 강씨 집안의 마지막 요행을 박살내는 거대한 망치가 되었다. 하지만 공지에 올린 짐승은 최후의 발악을 하는 법이다. 아주버님 강진호가 구속되고 시아버지 강성국과 남편 강진수가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소식에 이 집안에서 평생 아나무인으로 군림해온 시어머니 왕숙자는 완전히 이성을 잃고 말았다. 그녀는 이 모든 재앙이 나라는 재수없는 년 때문이라며 자기 아들들의 앞길을 망친 나를 향해 저주를 퍼부었다. 평화로운 오후 장 변호사와 이혼 소송의 세부 사항을 논의하던 중 고향에 계신 부모님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수학이 넘어 들려오는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유연아, 네 시어머니라는 양반이 지금 우리 집에 와서 난리를 치고 있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내가 미처 계산하지 못한다나 하나. 그들이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내 부모님에게까지 마술을 뻗칠 줄은 몰랐다. 시어머니는 내가 집에 없자 친척들을 들들 볶아 내 친정 주소를 알아냈고 몇 시간을 달려 그 작은 현업까지 찾아간 것이었다. 그녀는 평생 교육자로 살아오며 명예를 목숨처럼 아끼는 우리 아버지의 학교 교문 앞에 주저앉아 통곡을 하며 소동을 키웠다. 지나가는 교사와 학생들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불효막심한 며느리인지, 얼마나 영악한 수법으로 남편과 아주버님을 감옥에 보냈는지 떠들어대며 아버지를 압박했다. 고혈압이 있는 아버지는 그 모욕을 견디다 못해 현장에서 쓰러질 뻔하셨고, 학교는 순식간에 추잡한 소문의 근원지가 되었다. 어머니의 울먹이는 소리에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조차 저버린 그들에게 더 이상의 자비는 사치였다. 나는 어머니에게 신신당부했다. 엄마, 절대 같이 싸우지 마세요. 일단은 집으로 오셔서 잘 대접해주는 척하면서 핸드폰 녹음기를 켜세요. 그 여자가 제 입으로 아주버님이 다이를 어떻게 했는지, 저를 어떻게 협박했는지 실토하게 만드세요. 그날 밤 나는 고향으로 향하는 가장 빠른 기차에 몸을 실었다. 장 변호사는 내 곁을 지키며 이미 고향 관할 경찰서에 업무방해와 명의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기차 안에서 어머니가 보내온 녹음 파일을 들었다. 시어머니는 기세등등하게 우리 집 소파에 앉아 해바라기 씨를 까먹으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애 좀 가르치겠다고 국물 좀 튀긴 게 무슨 대수라고. 유연히 그년이 여우같이 굴어서 내 자식들을 저꼴로 만들었어. 당장 빼내지 않으면 매일 학교며 집이며 찾아와서 말려 죽일 줄 알아. 그 음성 하나하나가 그녀의 유죄를 입증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었다. 다음 날 아침 내가 고향집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는 마치 자기 집 안방인 양거실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있었다. 내가 들어서자마자 그녀는 내 머리채를 잡으려 달려들었지만 나는 차갑게 비켜섰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고 미리 연락해둔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왕숙자 씨, 업무방해 민무욕, 명예훼손 혐의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차가운 수갑이 그녀의 손목에 채워지는 순간 그토록 당당하던 얼굴은 경악과 수치심으로 일그러졌다. 그녀는 경찰차에 끌려가면서도 나를 향해 저주를 퍼부었지만 나는 그저 바닥에 흩어진 쓰레기들을 보며 어머니에게 말했다. 엄마, 이제 청소하자. 이 집이 드디어 깨끗해졌네.
시어머니는 결국 15일간의 행정구류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평생 체면을 따지던 그녀가 사돈댁에서 수갑을 차고 끌려갔다는 소문은 온 동네에 퍼졌고 그녀는 다시는 고개를 들고 다니지 못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것은 서막에 불과했다. 한 달여간의 수사 끝에 검찰은 아주버님 강진호를 특수산에 상습 도박장 개설, 공갈 및 협박 혐의로 기소했다. 수사 과정에서 시아버지 강성국은 엄청난 압박감을 이기지 못해 뇌출혈로 쓰러졌고 구사일생으로 목숨은 건졌으나 반신불수가 되어 병산이 눕게 되었다. 남편 강진수는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당했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해 하루하루 일용직을 전전하는 처지가 되었다. 그는 몇 번이나 나를 찾아와 무릎을 꿇고 빌었다. 유연아, 제발. 형이 10년 넘게 감옥에 살면 우리 집안은 정말 끝이야. 다이를 봐서라도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 나는 그에게 다시 한번 다이의 화상치료 영상을 보여주었다. 아이의 비명 소리가 방을 가득 채울 때 나는 차갑게 쏘아붙였다. 강진수, 당신들이 내 딸의 고통을 외면했을 때 당신은 이미 아빠 자격을 버렸어. 법이 당신들 죄를 심판할 거야. 결정적인 재판날 나는 증인석에 섰다. 죄수복을 입고 수척해진 강진호는 내 눈을 피했다. 내가 제출한 검은 장부, 박선영 형님의 증언, 그리고 피해자들의 피눈물 나는 호소가 법정에 울려 퍼졌다. 마지막으로 다이의 뺨에 남은 붉은 흉터 사진이 대형 화면에 띄워졌을 때 법정 안은 숙연해졌다. 저는 보상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제 딸과 피해자들을 위한 정의로운 심판만을 원합니다. 판결은 단호했다. 강진호에게는 징역 12년과 막대한 벌금 및 배상금이 선고되었다. 재판이 끝나고 며칠 뒤 이혼 소송에서도 나는 완승을 거두었다. 강진수는 유책 배우자로서 재산 분할권도 거의 얻지 못한 채 빈털터리로 쫓겨났고 나는 다이의 단독 양육권과 아파트, 차, 그리고 모든 예금을 지켜냈다. 법원을 나오는 길, 장 변호사는 내 어깨를 다독이며 새로운 인생을 축하해 주었다. 그 후 강씨 집안은 완전히 몰락했다. 강진호의 벌금과 배상금을 대기 위해 시어머니는 살던 집까지 헐값에 팔아치워야 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돈을 들고 가족을 버린 채 어디론가 도망쳐버렸다. 병든 남편과 몰락한 둘째 아들을 뒤로한 채 말이다. 강진수는 우리가 살던 아파트 앞에서 나를 붙잡고 오열했다. 엄마도 도망가고 아버지는 병실에 누워있어. 유연아, 내가 정말 벌을 받나 봐. 나는 그를 지나쳐가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당신들이 뿌린 대로 거둔 거야. 다이를 향해 웃던 그 비웃음을 기억해.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나는 그 지긋지긋한 아파트를 팔고 햇살이 잘 드는 아담한 복층집으로 이사했다. 외국계 기업을 그만두고 작은 헤드헌팅 회사를 차려 나만의 사업을 시작했다. 이제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다이의 등하교를 직접 챙기며 잃어버렸던 평범한 행복을 누리고 있다. 다이의 뺨에 남았던 흉터는 꾸준한 치료 덕분에 이제는 자세히 보지 않으면 모를 정도로 옅어졌다. 어느 주말 공원에서 다이와 나들이를 즐기던 중 저 멀리서 초라한 작업복 차림으로 낙엽을 쓸고 있는 한 남자를 보았다. 강진수였다. 1년 만에 본 그는 10년은 더 늙어 보였고 허리는 구부정했다. 그는 나를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라며 도망치듯 자리를 피했다. 나는 그 뒷모습에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그저 내게 달려오는 다이를 꼭 안아주며 속삭일 뿐이었다. 다이야, 이제 엄마가 너를 지킬 거야. 세상 그 누구도 너를 아프게 하지 못하게. 나는 이제 여왕의 법추라는 블로그를 운영하며 나와 같은 처지에 놓인 여성들에게 법률 지식을 나누고 고객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새로운 설날 전야 다시 모인 우리 가족의 식탁에는 뜨거운 화로 대신 따뜻한 웃음과 정이 가득하다. 이름 없는 건으로 온 새해 복 많이 받아. 미안해라는 메시지를 미련 없이 삭제하며 나는 창밖에 밤하늘을 보았다. 그날의 갈비탕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비극이었지만 동시에 나를 깨워준 가장 뜨거운 가르침이었다. 나는 엄마이기 전에 나 자신이었고 내 존엄을 지킬 때 비로소 아이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 내 인생에 더 이상의 눈보라는 없다. 오직 눈부시게 맑은 날들만 이어질 것이다.